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수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 공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9조 1천억 원. 기존 시장에서는 10조 9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밑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 부분별 숫자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를 시장에서 거론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자면 레거시 업황이 부진했고 또 HBM 납품 지연 사실 이 모든 내용을 조합해보면 새로운 건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 전략 굉장히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슈노트 시간에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거래소 시장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휴장을 끝내고 중국 증시가 드디어 개장을 했는데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한 수급 쏠림 우려가 심화가 되면서 장중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현재 구간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하락 업종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반도체 필두로한 IT 업종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3일 이후 전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43% 하락이고요. 2,5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코스닥 지수는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0.17% 빠진 779.66포인트를 진학하고 있는데 곧 78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음봉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여가면서 780선 돌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개인이 물량을 모두 받으면서 강보합권, 약보합권, 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를 보니까 항암제, 플랫폼, 비만치료제,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관련주까지 모두 들썩이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사이에서 수급 뺏기 싸움이 한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내일 한글날을 앞두고 장 후반은 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IM증권 이청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뜨거웠던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우려가 끝난 걸까요? 이제 시작인 걸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에 상처받은 당신, 바이오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 전략 세워보고요.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더 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분별 실적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을 크게 하회한 숫자 확인이 됐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HBM에 대한 부분, 이게 납품이 지연됐던 게 저는 조금 크지 않았나 그리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 기준이긴 하나 9조 1천억 원.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27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사실상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올해 들어서는 분명히 턴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대가 꽤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동사의 주가도 7월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로 이제 낙폭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더 좋아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밀려 있어요.
시장의 흐름 자체도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만 안 좋은 것인가? 당분간은 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게 만약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때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좋아졌고 주가는 지금 오히려 밑에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레거시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 등은 내년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접근하면 그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네. DS 부분의 실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2분기 기준으로는 우선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사실상 3분기 때는 그만큼은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결국 까봐야 합니다. 대단히 나쁜 게 아니라면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서는 턴을 할 만한 요건들은 상당 부분 갖추어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매도 구간이다.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이게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오늘 또 이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이 눈에 띄는 발언을 했던데요. 반도체는 뜨겁다, 겨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삼성전자는 겨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은 동의하고 싶고요. 네. 반은 우선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지죠. 네. 그리고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DS 부분이 핵심인데 이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선은 여기가 약간은 안 좋았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곳 저곳에서 지금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적지한 게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인내의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겨울일 수도 있고 겨울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봄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웅크리고 있지는 말고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리고 시간을 꽤나 두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삼성전자 6만 원 분명 매력 있는 가격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분명히 올 것이다. 긴 시간 투자가 좀 가능하다면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부진할 때도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인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런 구도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도 지금 밀립니다. 2.97% 약세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 있죠. 내일 한글날 쉽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라스트 빅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옵션 만기가 있는 주는 기본적으로 4일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번 주는 하루가 없습니다. 옵션 만기 일에는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포지션을 하루 만에 청산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변동성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우선 어제 나왔죠. 방향성은 위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다가 지금 또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옵션 만기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옵션 시장이 정상적인 가격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을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변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고요. 이 잠정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하락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주 금요일이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은
지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담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불안은 금물이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PB님께서는 삼전이랑 닉스 중에 네. 굳이 꼽자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 HBM에 대한 수요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동사는 이미 공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마진율이 지금 높아요. HBM 쪽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40%가 넘어갑니다. 엔비디아를 주된 고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고 실적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잠정 실적을 삼성전자는 우선은 발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선은 아니지만은 네. 마이크론의 얼마 전에 실적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메모리 쪽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의 비중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조금은 더 삼성전자보다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비중이 높고 더불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비도 탄탄하게 잘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대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 쪽입니다. 오늘 LG엔솔의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캐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호재성 뉴스, 이 벤츠에 배터리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변곡점에 딱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LG 에너지 엔솔도 그렇고 기타 2차 전지 쪽이 얼마 전까지 전고체 배터리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후 꽤나 많이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네. 이 실적과 좋은 이슈 이게 지금 붙어서 오늘 전고점들 전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한 4,483억 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줄 수 있는 한 가지 영향력이 있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턴을 약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신호탄을 우선 올렸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벤츠에서의 수주와 지금 보이는 실적 이게 당장 4분기에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모처럼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크게 망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봐야 될까요? 셀 3자 위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소재 기업들 봐야 될까요? 소재 쪽은 어쨌거나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극재 수출 물량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실적이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선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셀 업체를 역시나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쪽은 사실상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조금 더 확실한 종목, 아무래도 그거는 LG 엔솔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LG 엔솔을 집중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확인 필요하다 때문에 셀 3사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LG 엔솔 중심으로 대응해보자라고 2차 전지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밀리니까요. 또 어느 쪽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오늘 시장 안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쪽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반도체로 상처받은 마음 바이오로 치유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치유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 제약바이오를 지금 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 9월 말까지 종가 흐름을 보고 10월 1일 지난주였습니다. 방송을 어쨌거나 국군의 날에서 못했는데요. 네. 그날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구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 네.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ABL 바이오까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상위 14개 종목인데요. 셀트리온은 그리고 한미약품은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샘플로 모든 종목을 선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게 지난해 종가보다 올해 9월 말에 종가가 높아야 하는데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알테오젠, 유한양행, HLB, ABL 바이오까지 이 기업들의 올 한 해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데이터로 전부 다 살펴보았는데 맨 왼편에 있는 데일리 리턴스라고 합니다. 이게 일평균 수익률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373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말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일 0.1373%씩 올랐다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알테오젠은 0.6578. 사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은. 매일매일 0.6578%씩 올랐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종가 대비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금 3.5배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고요. 그 아래에 유한양행, HLB 그리고 매우 미미하게 나나 SK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0.019%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아래에 대다수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해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일중 변동성 그리고 일중 평균 수익률을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데요. 네. 리스크의 크기예요. 이 리스크의 크기는 당연히 수치가 크면 클수록 안 좋겠죠. 가장 좋은 투자는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서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작은 기업입니다. 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샤프 지수를 구해봤더니 가장 높은 수치가 보이는 게 알테오젠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은 1등 알테오젠이고요. 2등은 유한양행, 3등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그리고 4등이 휴젤, 마지막 5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 기업들이 현재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데일리 리턴스라고 하는 일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회기선을 한번 다 그어봤어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캔들 기준으로 205개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위에 있는 이 타원, 노란색 타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걸 확대한 건데 네. 이 검은 선이 일평균 수익률입니다. 이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주가가 여기에서 크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다시 달라붙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붙는 모습을 보였고요. 10월 들어서는 이 위로 캔들이 딱 안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했던 가정이 뭐냐면 네. 10월에 지금 이 샘플로 삼은 기업들의 일평균 수익률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기업들은 이 선 위로 10월 초에 캔들 자체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업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유한양행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HLB도 올라왔고요. SK바이오팜도 올라옵니다.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휴젤, ST팜, 파마리서치, 보르노이, 녹십자는 지금 캔들상으로는 이런데 네. 오늘 주가 올라갔죠. 그 다음 대웅제약, ABL 바이오. 이걸 토대로 제가 오늘 주가 흐름까지 다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확신은 뭐냐면 네.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기업들의 캔들이 다시 한번 다 올라왔다는 것은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오를 만한 시점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10월 들어서 캔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9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을 했는데 10월 들어서는 여기에 맞게끔 모두 다 올라줍니다. 그런 면에서 ABL 바이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모든 기업들은 일평균 수익률이 지금 전혀 깨진 게 아닙니다. 추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더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네. 9월 30일 기점으로 했습니다. 이제 4분기 10월 1일, 10월 3일 제외하고 연말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61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61거래일 거기에 일평균 수익률을 한번 곱해봐서
12월 말에 종가를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6만 2천 원이 나오고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18만 1,800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 수치를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음표를 남겨놨는데요. 수치가 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자료로는 제가 안 드리고요. 네. 이야기해드리자면 알테오젠의 올 연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종가는 48만 7,800원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올랐다가 또 빠지죠. 그 말은 알테오젠이 저는 올해 안에 50만 원을 한 번은 터치는 할 것 같아요. 50만 원이요? 네, 오늘도 지금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변동성도 가장 큰 기업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일평균 수익률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선을 지금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역시나 끌고 가는 게 매우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답이 될 만한 그런 데이터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금리 인하 기조 속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올 만한 것들이 지금 많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반도체가 약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제약 바이오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제약 바이오는 망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오늘 주제를 시장에 상처받았다면 바이오로 치유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이청원 PB님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충분히 바이오로 치유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지금 반도체가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바이오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기회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우리가 좀 궁금해져요. 사실 오늘 시장에 비만 쪽 상당히 많이 튀거든요. 네. 펩트론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또 위고비 국내 출시와 관련돼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주들 굉장히 많이 튀어 오르는데 비만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튀어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우선은 오. 않고요. 그 외에 앞서 제가 샘플로 삼은 이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았던 투자안 알테오젠입니다. 그저 지금은 제약바이오라면 알테오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넣자면 유한양행 이 두 가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냥 12월 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꽤나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비만주는 오늘 너무 많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잡는 것은 위험하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연말까지 끌고 가보자. 수익 극대화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산주로 넘어가 볼게요. 방산주의 흐름 연일 뜨겁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방산주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미 그 신호를 지금 보인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현대로템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해 방산 기업들이 놓여 있는 경영 환경이 매우 괜찮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도 방산 품목에 대한 수출 규모 자체는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방산 기업들에게는 좋은 수혜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선 지지율이 또 약간 차이를 보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오늘 나온 기사로는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방산주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결과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긴 한데 그걸 배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방산 기업들이 보일 수 있는 이 환경은 괜찮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으나 나쁘진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에 대한 마지막 수주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업황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이야기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과 달리 52주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늘은 이 친구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7월 17일에 기록한 고점이 24만 9천 원인데 현재 주가는 24만 3천 원입니다. 업황 섹터의 전반적인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역시나 신고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LIG 넥스원을 오늘 마감이 되기 전에 혹은 내일 시가에 한번 담아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호실적 예상되는 방산주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외국인들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는 방산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이청원 PB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8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 물류비 상승과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의 영향으로 7,5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 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코스피가 8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부진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2,590선 부근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은 8일 3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데 대해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안착을 위해 점검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유 주주의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 중 64%는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직접 고른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인데요. DL-ENC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표가는 4만 7천 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11% 수준으로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그리고 신규 수준은 연간 목표를 이룰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주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3분기 매출은 YOY 기준으로 11% 증가한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 감소한 67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 영업이익 수치는 컨센서스를 11%나 하회하는 수치인데요. 자, 주택 원가율이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플랜트 부문은 매출의 규모가 커지면서 원가율이 85%대로 회복했을 것으로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자회사 DL건설은 2분기에는 영업 적자였지만 3분기에는 흑자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3분기 신규 수주가 3조 5천억 원 규모로 연간 목표치의 65%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이 연간 목표치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약간 하향 조정된 수치이기는 합니다. 자, 4분기에 토목 사업의 주요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적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부문에서는 화공 플랜트 신규 수주, 국내 발전 프로젝트가 2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두 수주한다고 보면 연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자, 대표이사 변경 그리고 원가율 현실화로 시장 기대 대비 부진한 수익성이 계속되면서 주가도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3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이익률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적어놨습니다. 자, 10개월 포워드 PBR이 0.24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원가율 현실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에 대한 어떤 부담은 적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순현금을 기반한 주주환원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이 부분도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의 신호다,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DL, ENC 계속해서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잠깐 음봉을 보인 이후에는 1%대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DL, ENC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흥국증권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인데요. 목표가는 41만 원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선반영된 주가다. 자, 그리고 화장품 부문 실적의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 9월 24일에 발표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중국향의 매출 비중이 높은 LG 생활건강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5일부터 어제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8% 상승한 상황인데요. 중국 경기 부양과 내수 회복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 건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주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화장품 부문의 실적 추정치를 하향했는데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의 지금 화장품 면세 매출도 6분기 연속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생활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화장품 부진이 워낙 크다 보니까 3분기 전사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흥국증권은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매출은 4%, 그리고 영업이익은 25% 하향 조정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건 실질적인 판매 회복세 그리고 실적 회복세,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중국의 내수 소비의 급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밸류는 매력적이지만 중국 시장에서 확실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가를 43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내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 그대로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지금 7.54% 빠진 상황인데 장 초반부터 해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실적 악화를 예견하는 지금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오늘 이렇게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역발상 투자 시간에는 손창현 팀장과 함께 다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역발상 투자 시간입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22만 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서치 플랫폼 부문의 성장률이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디스플레이 광고 회복세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커머스 부문의 수수료 매출액이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 좋은 내용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 아닙니까? 네.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상황인데, 자, 지금 이 네이버 상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경기 부양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게 이제 광고입니다. 근데 이 네이버가 이제 매출 구성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온라인 광고 쪽 시장에 대한 부분 비중이 제일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엔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소비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광고 확대가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과 그리고 아마존, MS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광고에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600조 광고 검색 광고 시장에 결국에는 그 이 사활을 건 그런 검색 광고 시장이 도래가 되면 네이버도 지금 파파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챗 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광고도 네이버가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팀F가 최근에 조금 뭐 부진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커머스가 뭐 제한적이었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으로 네이버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반사이익을 얻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이버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네이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좋은 내용들만 좀 이어져서 이제는 주가가 예전처럼 좀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리포트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목표가 22만 원 유지를 뭐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3분기 이익 성장은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영업이익이 5천억을 돌파할 예정이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2조 6,700억을 기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027억을 기록을 할 거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기존에 4,852억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소폭 상회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별로 보시면 이 서치 플랫폼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매출이 9,748억으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뭐 조금 소폭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YOY 기준으로 봤을 때도 소폭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률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 대한 것도 3분기에 이어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매출도 역시 7,38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커머스 광고는 여전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브랜드 패키지 솔루션 관련된 중심이 수수료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고 영업 비용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비 통제에 대한 부분에서 증가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매출 성장률만 지켜준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이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인터넷 기업들이 모두 이제 내수에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되게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일본의 라인, 야후 같은 그런 업체들도 역시나 내수 기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전년 대비 광고 매출 성장률이 6에서 7%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커머스 또한 그리고 브랜드 패키지 솔루션 관련돼서는 신규 과금 상품 등에 대한 부분 성과로 매출 기반 10% 중반의 성장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6에서 17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의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과 대비해 봤을 때는 중국은 9배에서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솔직히 네이버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매출 성장을 유지해 보면 추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은 매력은 충분하다. 이 고성장을 보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출 성장률이 23년 기준으로 6%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30% 이상 고성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바닥이 언제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는 서서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주가는 좀 항상 기울기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매출 성장률도 앞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예, 리포트 바깥에는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던 네이버 웹툰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인은 기본적으로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네이버가 공동으로 50%씩 출자를 해서 A홀딩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요. A홀딩스에 일단 라인을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시킨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악재가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7월 달에 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을 이제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겨라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이버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2026 3월경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부분, 이제 유출 관련된 부분을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돼서도 위탁을 이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원을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라인 야후에 있어서의 배당금이 한 4천억 정도 8천억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절반 4천억을 이제 주식 매입과 소각하는 쪽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1.5% 정도 지분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자체는 이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외부 요인들, 네이버 웹툰 그리고 라인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들어볼까요? 예, 목표가는 이제 현재 가격에 대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했었던 22만 원이 PER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낮거나 높지는 않고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앞으로 매출 성장이 얼마만큼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뭐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경기가 좀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광고에 대한 집행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안정적인 광고 매출에 대한 수익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은 이제는 매수를 좀 단행을 해야 되는 관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뭐 19만 원 정도 선까지는 1차 기술적인 목표가는 좀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무조건 매도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조금씩 가지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16만 7,200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19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인데요. 자,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펩트론인데요. 자,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갔었죠. 자, 내년에 일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본계약에 대한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1개월 동안 지속하는 비만 치료제를 성공하는 경우에는 큰 파급력이 예상이 되고 성조숙증 치료제를 1개월 동안 이제 유지되는 치료제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펩트론 지금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제 곧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만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이 펩트론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상당히 국내 쪽에서는 판매를 이달 15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이 56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에 대한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국내 쪽에서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좀 판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올해 안으로는 좀 판매하는 것보다는 내년 정도에서는 판매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라이릴리 자체적으로도 시가총액이 1,170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펩트론도 그런 이유로 관심을 좀 보는 게 아닌가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바로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네, 리포트에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목표가는 미제시를 했습니다. 예, 제목은 플랫폼 검증은 과정일 뿐 잠재력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외로 어제 일라일리와 1개월 이상의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 10월 7일 어제부터 25년 12월 7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다양한 일라일리의 뭐 마운자로 비만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 말고도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기술 이전이 아닌 평가 계약을 한 이유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 우선권 가져가기 위해서 계약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아마 공동 연구 계약 체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성공 시에는 파급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11월에 LG화학과 판권 계약을 한 성조숙증 치료제 관련돼서 이미 루폰 1년 1월 지속형 개발의 이력에 대한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라일리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과 리스크 관련된 부분인데 알테오젠이 이제 머스크와 2020년에 비독점 계약 후에 이제 24년 2월에 임상 3상 중 독점 및 판매 로열티 구조로 계약을 변경을 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동사도 역시나 일라일리와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임상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관련된 부분이 변경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기다리던 소식은 곧바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런 부분이었을 텐데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도 한 2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바깥의 내용도 짚어주실까요? 이게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해서요. 뭐 이 아시다시피 구슬에 약물을 담아서 일정 시간 농도로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네.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 지속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을 이제 동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조속증 관련된 거와 그리고 전립선 암 관련된 판권 계약을 이미 LG 화학과 더불어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일라일리와 동반적으로 뭐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1,200억 정도 이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공장을 좀 증축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적정 목표가 리포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6만 1,000원대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1,200억 증자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현금 흐름이 원활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추이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단기 기술적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걸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걸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겠고요. 자, 7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상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최근에
이 해리스의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대선 토론을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 설문조사를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실제로 설문조사 참여율 자체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요. 약 36% 정도 나오던 게 지금은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과거 바이든 이 대통령이 이 전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에서 이 선거 싸움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4%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해리스랑 트럼프의 이 지지율 차이가 지금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3% 이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조금 누가 이겼다가 누가 조금 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애초에 그 3% 미만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2%, 3% 이기고 있어봤자 사실 진짜 이긴다 볼 수 없는 거고 진다고 해봤자 진짜 진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는 기업의 데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데모 같은 기업은 우리가 흔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12일에 독일에서 승리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번 젤렌스키가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지금 러시아의 입장에서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 지점을 찾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점령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러시아 말을 많이 쓰는 거의 러시아라고 볼 수 있는 땅을 러시아가 대부분 점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 지점을 찾는 전쟁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아마 조만간 이 전쟁이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죠. 이 펜실베니아 지금 선거인단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지금 원래 자기네 표밭을 제외하고 결국에는 지금 경합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합 지역 중에서도 이 펜실베니아 여기가 선거인단이 제일 많거든요. 19명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을 가져오는 쪽이 아마 이길 확률이 높은데 거기가 세일가스 지역이라서 아마 이 크래킹이라고 하죠. 땅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가스랑 오일을 뽑아내는 그 크래킹 이 공법에 대해서 실제 이 해리스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동일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 펜실베니아가 이 크래킹으로 버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나 기조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장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방향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모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시초가 이하 음봉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1차로 10,000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 저가 있는 매물대 라인입니다. 8,200원 라인대 잡으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모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미국 대선이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주에 좀 주목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재건주 데모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 중장비 기업의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언급을 해 주셨고요. 미 대선 국면에서 펜실베니아 주의 이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점쳐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젤렌스키가 12일 독일에서 승리 계획을 발표 예정이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 대선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해리스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 누구의 지지율이 오를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들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국면에서는 사실 이 TV 토론 대선 이후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면 이제 다시금 트럼프의 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재건주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모를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자, 다음 전문가 연결이 됐을까요? 네. 지금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강호진 전문가 바로 연결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호진 전문가 오늘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MI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MI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주가는 역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I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저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스텐트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장기에 이제 관을 좀 넓혀주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지금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MI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5위로서 또 해외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내수가 25%, 수출이 75%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해외 수출도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통사인 이 올림푸스와의 재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MI텍의 경쟁사인 태움 메디컬을 좀 인수하려고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 MI텍과의 재계약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 재계약하게 됐을 때 가격 인상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재계약과 함께 가격 인상이 되게 되고, 또 여기서 수익성이 더 가팔라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MI텍을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 인수 가격, 그러니까 주당 가격, 인수 가격 자체가 14,900원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MI텍의 주가가 15,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인수가 좀 무산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금 이전 주가로 회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000원 구간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내려왔었죠. 그래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은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충분히 실적대로 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올림푸스가 이제 태용 메디컬을 인수하려고 했었을 당시에도 대략적으로 3억 7천 달러로 4,950억 정도에 달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MI텍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이제 14,9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시총을 환산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스텐트 기업에 대한 시총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게다가 이제 MI텍의 현재 시총 같은 경우에는 2,7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억대에서 200억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 게 1분기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무려 40%를 달성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이제 가격 인상 지금 사실상 거의 이뤄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40% 정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뤄지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다시 돌아와서 차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는 이미 다 회귀를 하고 바닥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 상방으로 전환이 되려는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선이 241선, 회색 선이 이제 121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마저도 골든 크로스가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정배열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또 추가적인 수익 개선세도 기대가 되는 만큼 주가는 더 상방으로 열어두고 보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300원에서 8,500원 사이로 현재가 부근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 10,000원, 라운드 가격대까지 그냥 충분하게 열어뒀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부분에서 또 기간 조정을 받았었던 만큼 또 매물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뒀습니다. 지금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대략적으로 7,15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전 전문가의 오늘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푸스 재계약 그리고 가격 인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도 또 하나 뉴스가 나왔죠. 국내 최초로 꺾이는 담도용 스탠드를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함께 나왔습니다. 탄탄한 실적도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실적 기반으로 한 반등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 7,1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핫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방산과 원전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짚어보면요. 이제 전일 미국장은 중동 리스크와 금리 인하, 속도 둔화 등의 이유로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악재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연말까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소프트 랜딩의 시나리오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전과 관련된 UBS 보고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요.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20년 동안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는 이제 원자력 산업 발전 산업의 대폭적인 확대를 나타내는 신호를 보고 있고 14개의 기관이 원전 발전량을 2050년도까지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기금도 지금 구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른 원전 수요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 다른 발전 비용보다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 단가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도 지금 원전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급격하게 좀 나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국내적인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뭐 지금 체코 원전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고 11차 기본 전력 계획을 통해서 원전 2기, 그다음에 SMR 1기 신규 건설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일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한국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원전 관련해서 이제 MOU를 좀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게 뭐 큰 계약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체코 원전을 필두로 해서 이 유럽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줄 때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SMR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줄 때마다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가가 레벨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SMR 우리 기술에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2021년도 500억, 그다음에 2022년도 490억, 2023년도 600억으로 뭐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 이제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1, 4분기하고 2, 4분기 영업이익은 좀 다소 안 좋아지는 흐름. 작년에 이제 수주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조금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현금 흐름표를 보면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2년, 2023년 16억 37억 하다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은 단기 기준으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한 90억 정도 사상 최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시플로우 상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 흐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그 우리 기술의 이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충분히 바닥을 좀 다지고 월봉 관점에서 이평선 정별 구간에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자, 주봉 관점에서도 보실 때도 이렇게 이제 그 완전 정별 구간에서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자, 일본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고 목표가까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수준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또 재료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2,100원부터 현재가 라인대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살짝 돌파하는 주요 매물대가 있는 2,750원 라인대 좀 보시고, 자, 손절 라인대는 1,750원 라인대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기술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관심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이 정부 주도로 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로템의 장갑차 핵심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750원이고요. 손절가 1,75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에이프릴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연도에 대시세를 유한양행에 지금 현재 이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세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런 흐름은 현재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보이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제약바이오 상승이 계속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1월 JP모건 컨퍼런스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임상 실험의 결과가 좀 기대되는 기업들 혹은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여지가 남아있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에이프릴 바이오도 기술력적으로 이번 연도에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기술 수출이 일어난 기업인데요. 최근 9월 20일 날짜로 APB 지금 이제 R3 기술 이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해당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당 자사가 현재 강조하고 있는 SAFA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현재 약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약품을 통해서 새로운 빅파마하고 계약하고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어갔거든요. 이어가게 되면서 기술력적으로 인정을 받고 추가적인 현재 지금 이제 계약을 위해서 10월 9일 날짜 바이오 재팬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더욱더 이어갈 수 있는 만큼 관심 가져두시고 지켜보셔도 이렇게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주가가 낮은 상태가 아니라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죠. 가격 전략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자리는 지금 매수가 자리는 22,000원짜리. 여러분께 좀 눌림목이 나올 때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증시가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단기 눌림목 자리가 현재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서 눌림목 자리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목표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자리 부근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25,000원짜리. 손절가 자리는 21,000원짜리.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상승 추세선 이탈하면 바로 정리한다는 현재 생각으로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칼같이 꼭 잡으시고 공략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는 사이에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에게 기회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내일 바이오 재팬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기대감 살아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1,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그래도 좋았던 쪽, 엔터 쪽을 단연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예상외로 편입이 되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살아나고 있습니다. 엔터 4사 중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JYP 엔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나 저는 이제 JYP를 비롯해서 엔터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왔던 시점들이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서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약간 쉬어가면서 윗꼬리가 살짝 나온 상황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앨범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지난 4분기부터 꺾인 부분들이라고 감안을 하면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엔터 쪽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뭐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중국 쪽에 대한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상반기도 그렇고 앨범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던 추세.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으로 앨범 쪽에서의 회복세가 나와주고, 그리고 현재 앨범을 그동안 많이 샀다면 이제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연말로 갈수록
주력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데 콘서트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제 덕질을 하는 데 있어서 콘서트를 가면은 콘서트 티켓도 사야 되고요. 네. 굿즈도 사야 되고 그렇죠. 응원봉도 사야 하는데 그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매출까지 감안을 하면 여기서 JYP 엔터를 비롯한 엔터사들의 실적은 다시 한번 바닥권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작년에 워낙 좋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내년의 실적을 감안을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BTS라든지 혹은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터져 나올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지금 JYP 엔터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그리고 콘서트 시즌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매출도 기대가 된다. JYP 엔터부터 살펴봤고요. 네. 자, 이어서 GSE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돌입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자, 석유 관련주죠. 자, GS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O 들어주셨고요.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GSE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에 따른 좀 WTI 좀 반등 기조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일부 테마성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테마성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이제 뭐 한국 석유 등 다양한 좀 석유 관련주들이 좀 많은데 해당 석유주들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시세가 많이 분출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반대로 GS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시세가 분출이 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GS의 좀 상승력이 조금 더 수급이 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WTI를 좀 보니까 살짝 좀 눌리고는 있더라고요. 살짝 눌리고는 있지만 일단 추세를 전환을 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또 눌림목에서 반등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그 연결고리에는 이제 중동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발언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 쪽에 뭐 핵시설을 타격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런 발언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굽힐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원유, 이 WTI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또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강하게 좀 껴져 있는 이 석유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에 있어서 일단 GSE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수급만 몰려도 충분히 급등이나 급락 이런 변동폭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셋업을 잡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국제유가의 반등이 석유주에게는 호재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네네.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제 WTI 같은 경우가 저는 일단 바닥은 잡히고 나서 지금 추세 전환을 좀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WTI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줄 때가 보통 이렇게 특정 리스크를 제외하고 미국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죠. 휴가 시즌 같은 경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또 미국이 영토가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느 곳 이동할 때 뭐 한나절, 뭐 반나절 이상이 또 걸리는 이런 드라이빙 시즌 같은 경우가 WTI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WTI가 반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부분들의 메리트를 잡고 어느 정도 저가권을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특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죠.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일단 WTI 선물 차트에 지금 강하게 롱 포지션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추세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동 리스크가 좀 강하게 번지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80배럴 이상으로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전처럼 뭐 100배럴 이상까지 뭐 이렇게까지 좀 강한 급등력이 나오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럼 80배럴까지만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해도 분명히 이제 석유나 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또 강하게 등락폭을 좀 보여줄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요점을 좀 놓고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좀 챙기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뭐 WTI가 갑작스럽게 뭐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준다라고 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흐름까지도 또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비만주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의 이 국내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일부 비만주가 튀어 올랐습니다. 블루엠텍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엇갈렸습니다. 김수현 팀장님 X 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관련 내용들이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특히 10월 15일에 위고비가 출시가 된다는 내용들이 지난 9월부터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가까이 올라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관련했을 때 위고비가 출시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냐? 단연 블루엠텍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국내에 대한 유통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그로 인해서 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비 단일 품목으로 인해서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24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도 역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임은 맞으나 네. 특히 저는 K국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는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주, 2주 그리고 한 달 넘게 회자가 되었던 이슈들이고 바이오 섹터들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난 6월부터 했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 그 안에서는 단연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현재 이벤트를 앞두고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는 맞으나 현재 이 자리에서 너무나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 위고비가 출시가 된 다음에 사람들의 수요, 그러니까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원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품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뉴스들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다 좋으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적으로 이 삼천당 제약 관련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사실 삼천당 제약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아일리아 특허 소송을 당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주가 지금 6%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 수 있는지 또 김수윤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뭐 회사 입장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고 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락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금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일단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좀 팩트 체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삼천당 제약의 주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의 의견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블루엠텍 종가 매수 의견 주셨네요. 네,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주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비만 치료제 쪽을 좀 접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또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이슈, 위고비 이슈가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에 따라 좀 새로운 영향으로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위고비가 출시를 하고 나서 블루엠텍의 성장이 얼마나 가속화가 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블루엠텍이 지금 위고비 쪽에 지금 유통 물량이 한 60% 정도로 지금 배정을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60%면은 상당히 점유율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높은 규모인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블루엠텍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5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삭센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매출이 한 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00억에서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 삭센다 대비 출하가가 5배 이상이 높습니다. 5배 이상이 높은데 거기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배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블루엠텍이 연간 분기별로 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상당 부분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자리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저는 위쪽은 물량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위쪽에 대한 물량이 많이 없고 지금 바닥 부근에서 지금 9,000원대부터 찍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왔던 구간들의 물량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이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해주고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래량을 터치면서. 그러면 21,000원대는 저는 오히려 확실한 지지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위쪽은 지금 물량이 많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위고비 출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슈팅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리테스트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4만 원대까지도 일단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블루엠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세론을 좀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최진우 본부장님께서는 실체가 있는 이벤트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여쭤볼게요. 자, 필리핀 현지 에너지 기업과 대형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자, 최진우 본부장님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들었던 부분들은 사실 SMR 쪽에서는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원전 산업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먹구름이 좀 껴있는 부분들, 웨스팅하우스가의 좀 사건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 원전 쪽에 대한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SMR 쪽이 먼저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소형 원전 쪽 같은 경우가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개발비 면에서도 오히려 대형 원전에 비해서 좀 많은 가성비 면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형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를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SMR 기술력 부분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뭐 PBR 밴드로만 놓고 보면 지금 가격이 뭐 싸다, 비싸다도 아닙니다. 한 거의 적당한 가격대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적당한 가격대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만약에 훼손이 되지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주도하의 수급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는지 그리고 외국인 기관 쪽에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가 저는 충분히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충분히 손절가는 작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5를 좀 드렸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 말씀도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이제 폐쇄가 된 원전에 대해서 추가 가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상황들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좀 AI 쪽에 대한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을 선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힘이 조금씩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저는 원전 관련주 투자를 할 때 올랐을 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물량을 모아 가시고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은 전략일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관심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 쪽에서 지금 필리핀 관련했을 때 원전 재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MOU를 함께 맺은 이력들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종목 볼게요. 반도체가 흔들리는 사이 오늘 2차 전지 쪽 일부 종목 움직입니다. 한농화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보다 O 주셨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테슬라의 지금 4680 배터리가 지금 주문이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LG 엔솔이 지금 12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완만하게 회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 테슬라가 4680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주문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지금 2차 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사업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을 놓고 지금 저는 주문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전체적인 수급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동화성 같은 경우 지금 전해질 관련한 지금 신기술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형 성장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거래처로도 지금 뭐 LG화학이나 뭐 캠트로닉스 다양한 좀 대기업들로 영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지금 납품처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에도 충분한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한농화성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박스 흐름들을 좀 연출을
진출을 시켜주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을 충분히 돌파를 해주고 한 번 더 시세가 또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김수현 팀장님 의견은 또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농화성에 대해서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종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여파, 오늘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공개가 됐는데요. 9조 1천억 원, 당초 시장에서는 10조 9천억 원대를 예상을 했는데요. 시장 컨센을 크게 밑도는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IR 자료 그리고 대국민 사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결국 향후 키는 이 HBM 납품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들 기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심화가 됐고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거래소 쪽 흐름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역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10시 반쯤에 중국 증시가 긴 연휴를 끝내고 개장을 했는데요. 경기 부양책에 급등을 하면서 수급 쏠림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장중 코스피 시장 저점을 2,581선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일부 종목이 힘을 내면서 낙폭 축소가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하락세를 면치는 못한 오늘 코스피 시장입니다. 0.6%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2,59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래도 버텨준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일부 바이오 종목이 튀어오르면서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는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 영향으로 약세로 방향 잡았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그래도 괜찮았던 쪽 엔터 그리고 바이오 쪽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의 일레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빅파마와 협업 기대감 확대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수익성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3% 밀렸고요. 77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시죠. 거래소 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의 실적 발표. 일단 증권가에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러한 우려들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하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한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겨울이 맞다라는 의견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9월 3일 이후 전거래일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1% 넘게 밀렸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상대적 강세를 이어갔던 하이닉스도 오늘 장에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3.7%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흔들리는 사이 2차 전지 쪽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에즈앤솔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캐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지는 벤츠의 이 배터리 공급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3.9% 탄력적인 흐름 이어갔습니다. KB금융도 오늘 1.3%가량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2%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89,4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이 다 간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홀딩스 0.79%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3사는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죠. LG화학이 0.84% 강세, 그리고 삼성 SDI도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7%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K방산이 지속적으로 신고가 경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와 가운데 삼성생명은 1.3%대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LG전자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락 나왔습니다. 5% 넘게 밀리면서 98,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대적 선방 이후 바이오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6%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시총 1위 자리 지키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삼천당제약은 오늘 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단독 보도 소식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소송 관련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 언론사에서 나온 이슈인 만큼 회사 측의 반응을 기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9%대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그 비만약 출시를 앞두고 비만주의 흐름은 좀 좋았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부장주 줄 하락, 리노공업이 1.28%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HP, SP는 더 밀렸습니다. 3%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 그래도 게임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일부 종목들에서 주가 상승 나왔는데요. 펄어비스 1.4%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김시은 팀장님, 내일장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내일 쉬고 이제 금요일에 오픈이 되는데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말이 또 앞두고 있어서 장 초반에 강하더라도 이제 후반 같은 경우에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로는 지금 FOMC 의사록이라든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 특히 물가지표 CPI라든지 PPI 쪽에 대한 발표도 함께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시장을 크게 뒤흔들 만한 변수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B컷에 대한 기대감도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유가가 함께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긴 하나 다만 이런 요소들이 현재 물가지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CPI와 PPI 같은 경우에 크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고용 역시도 함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 상황 속이라서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이후로 미국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결국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지금 낙폭과대 실적주들 역시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에 좀 눈을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님은
목요일장이죠. 자, 목요일장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빠진 이유는 딱 세 가지죠. 국채금리의 급등, 그리고 이제 WTI 반등, 삼성전자의 좀 잠정 분기 실적 부분들이 일단은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지수를 약세를 시켰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리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지속적인 종목 장세가 좀 일단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식 사과문 같은 거죠. 사과문을 좀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 사과문을 일단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이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이게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못된 거는 그냥 지금 버리고 잘 되는 것만 좀 가져가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기대감에 반도체 쪽으로 또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반도체 쪽이 일단 얻어맞을 매는 거둠 다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하나둘씩 나와주게 되면은 그쪽의 수급 플레이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종목 장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목 장세 플러스 실적 평가가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례적으로 DS 부문장이 나와서 이 사과문을 내놨죠. 이것을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여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종목 장세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김치은 팀장님과 함께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앞서서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느라고 네. 네, 금요일에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목요일이더라고요. 화요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설렜어요. 아, 덕분에. 이틀 쉰다 생각했네요. 네. 장은 목요일에 열립니다. 네. 네, 일단 목요일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정강휴야 이런 건 좀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에 오픈이 되었을 때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함께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에 대한 실적이 오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일부 종목군들만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급들이 결국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만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현재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들이 나와주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함께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이라서 바이오 섹터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도 물론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세론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전기차 관련했을 때 테슬라는 하락을 해도 미국 증시에서 루시드 그룹 같은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견조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바닥론 인식이 굉장히 상당히 강하다라는 쪽에서 보시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에 대한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결국 이슈라든지 테마에 대한 플레이 혹은 이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적주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최진우 본부장님 의견도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팩트는 딱 그겁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좀 실적 평가 좋은 기업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시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로보택시 10월 10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내일 장에서는 자율주행이나 2차 전지가 조금 수급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제 로보택시 공개를 했을 때는 배터리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쪽 관련한 섹터 내에서 실적 평가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입에서 나온 공통적인 섹터 2차 전지였습니다.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기대감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실적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하루 쉬고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